어제 자녀에게 급한 돈을 보내셨다면 잠깐만 손 멈추세요. 혹시 은행 앱에서 그냥 금액만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2년간 일한 이정호입니다. 78살이 되도록 제가 이런 급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제 제 옆집 할머니께서 울면서 찾아오셨거든요. 정호야, 큰일 났어. 세무서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알고 보니 며느리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그냥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세금만 무려 600만 원이었어요.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어르신들이 자녀 걱정하는 마음에 선의로 도와드린 일이 오히려 큰 손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정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가족 간 송금 적발 건수가 작년에만 3배나 늘었더라고요. 제 친구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평소 아들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시던 분이에요. 아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좀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3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갑자기 금액이 늘었느냐? 이건 증여 아니냐는 거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내가 아들 힘들어하는 걸 보고 더 도와주고 싶었던 게 죄가 되나?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부모 마음이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다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500만 원만 넘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한 번에 파악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골라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상담받으러 오신 할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8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실제 등록금은 450만 원이었거든요. 차액 350만 원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손자 걱정되어서 여유 있게 보내준 게 잘못이냐? 고 하셨지만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시나요? 그럼 자녀한테 도움도 못 주겠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가족을 도우면서도 세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자녀들에게 1억 원 넘게 지원하신 분도 계세요. 세금은 한 푼도 안 내셨고요.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가명 계좌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어요. 심지어 언제 보냈는지, 무슨 요일에 보내는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기회도 생겼어요. 규칙을 정확히 알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돈을 보내실 때는 은행 앱 메모란에 꼭 목적을 적으세요.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 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더 중요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시기에 보내야 하는지, 얼마씩 나누어서 보내야 하는지, 어떤 명목을 써야 하는지 정말 세밀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몇 배로 손해볼 수 있어요.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정리한 완벽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알아도 앞으로는 세무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족을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특별한 내용도 준비했어요. 혹시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을 위한 대응법까지 말이에요. 평생 자녀 걱정하며 사신 어르신들이 그 사랑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만큼은 막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요즘 은행 컴퓨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금액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심지어 몇 시에 보내는지까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내신 돈이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면 컴퓨터가 즉시 이건 증여 의심 거래다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송금 시간까지 본다는 거예요. 평일 낮에 보내는 돈과 밤늦게 보내는 돈을 다르게 판단해요. 주말에 급하게 보낸 큰 돈은 개인적 거래로, 업무 시간에 보낸 돈은 사업 관련으로 자동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 할머니가 바로 이런 함정에 걸리셨어요. 아들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요일 밤 10시에 급하게 1,200만 원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시간에 이렇게 큰 돈을 보냈느냐는 거죠.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아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보내준 건데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런 사정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받는 사람 통장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평소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던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해요. 상담받으러 오신 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평소 용돈도 제대로 못 받던 막내 아들에게 갑자기 2천만 원을 보내셨거든요. 결혼 준비 때문이었는데 아들 통장 평균 잔고가 30만 원 정도였으니까 시스템에서 바로 포착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제는 과거 기록까지 모두 뒤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석 프로그램이 최근 5년간 모든 송금을 한 번에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세요. 3년 전부터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1천만 원씩 보내셨는데 올해 갑자기 총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내가 매년 따로따로 보낸 건데 왜 합쳐서 계산하느냐고 항의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컴퓨터는 총액으로만 판단하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내가 손자 미래 생각해서 조금씩 도와준 게 잘못이었나? 이런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씩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당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송금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1만 달러까지 괜찮았는데 이제는 5천 달러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우리 돈으로 650만 원 정도죠. 미국에 계신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 보내는 것도 예외가 없어요. 매달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받고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상담받으신 한 할머니는 캐나다 딸이 2년간 보내준 용돈 때문에 세무서에 불려가셨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여기에 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딸이 효도하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하셨지만 법은 다르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해외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답답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정말 똑똑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3년간 총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셨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셨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올바른 방법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보낼 때마다 정확한 목적을 적으시고 실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반면에 똑같은 금액을 보내고도 큰 손해를 본 분도 계세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메모를 안 적거나 대충 적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증여로 분류되는 거죠.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조그만 차이가 수백만 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내년부터는 300만 원 이상 거래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아두셔야 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32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터득한 완벽한 방법들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만 하시면 앞으로는 세무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족을 도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활비 명목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세를 안 매겨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진짜 그 용도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 한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게 하셨어요. 딸에게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보내셨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셨거든요.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매번 보낼 때마다 은행 앱 메모에 정확히 적으셨어요. 3월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요. 그리고 딸이 실제로 병원 갔을 때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하니까 세무서에서도 문제 삼을 게 없었어요. 진짜 생활비와 의료비로 쓴 게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메모란을 그냥 비워두거나 용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용돈은 증여로 분류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금액을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1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지 마시고 400만 원씩 나누어서 보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드린 한 할아버지는 아들 사업자금 1,500만 원이 급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한 번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죠. 500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보내세요. 첫 번째는 사업 운영자금, 두 번째는 원자재 구입비, 세 번째는 장비 구입비로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각각이 500만 원 선에서 적당했고 목적도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언제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큰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의심받아요. 대신 자녀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보내세요. 병원비는 실제 아플 때, 등록금은 개강 한 달 전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가장 안전해요. 세 번째로 정말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부부간 특례 활용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평생 한 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도움받으신 분이 계세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부인 명의로 옮기셨는데 시가 3억 원이었어요. 신고만 제대로 하니까 세금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번째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큰 돈을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세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물론 실제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상담받으신 한 분은 아들 집 구입자금 5천만 원을 이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차용증을 쓰고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거든요. 이자는 안 받기로 하셨고요. 중요한 건 진짜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아들이 100만 원씩 입금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도 진짜 대출로 인정해 준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외 송금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요즘 정말 까다로워졌거든요. 5,000달러 이상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령이 있어요. 4,000달러씩 나누어서 보내면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딸을 도와주신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3,000달러씩 두 번에 나누어서 보내시고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라고 목적을 명확히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송금에는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시고 받는 사람이 실제로 그 용도로 썼다는 증거를 꼭 보관하세요. 제가 도와드린 한 할머니는 손자 교육비 3년간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세금을 전혀 안 내셨어요. 왜냐하면 매번 유학생활비, 학비, 교재비 이렇게 세세하게 적으시고 손자가 보내준 학교 영수증들을 다 보관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도 있어요. 현금으로 큰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추적이 어려워서 오히려 더 의심받아요. 그리고 같은 날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는 것도 위험해요.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족을 도우세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지금까지 보내신 돈들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정리해보세요. 생활비였는지, 의료비였는지, 교육비였는지 말이에요. 둘째, 앞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메모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으세요. 셋째, 큰 돈을 보내야 한다면 나누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정교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응법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과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요. 먼저 앞으로 더 강화될 감시에 대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300만 원 이상 거래도 자동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더 엄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족회의를 해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상담해드린 한 가정은 정말 똑똑하게 준비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족 지원 계획이라는 걸 만드셨거든요.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씩 지원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큰아들은 매월 생활비 150만 원, 둘째는 분기마다 사업 운영자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자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모아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도 알아두어라 하고요. 그런데 혹시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먼저 침착하게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그동안 보낸 돈이 정말 어떤 용도였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세요. 실제로 도움받으신 분이 계세요.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정말 당황하셨는데 차근차근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니까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3년간 자녀에게 보낸 총 6천만 원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하나 용도를 정리하셨어요. 병원비 얼마, 생활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용도로 쓰였다는 증거들을 모으셨어요. 병원 영수증, 학비 납부 확인서, 생활비로 쓴 마트 영수증까지 꼼꼼하게요.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 거라는 게 증명됐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 보내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다만 받는 자녀의 소득과 맞아야 해요. 월급 400만 원 받는 자녀에게 200만 원 생활비는 자연스럽지만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는 의심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집 증여할 때 꼭 신고해야 하나요? 6억 원 한도 아니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나중에 발각되면 원래 세금의 40%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만 하면 세금이 전혀 없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죠? 해외에 있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도 문제가 될까요? 5,000달러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해외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낼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쉽게 배우는 증여세 가이드나 가족재산 이전 실무서 같은 책들을 참고해 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인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활용해 보세요. 거기서 간단한 신고나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송금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해서 실천하세요.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직한 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족을 도우세요. 그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평생 자녀 걱정하며 사신 어르신들이 그 사랑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만큼은 정말 막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가족을 도우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가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